치아가 사라지면 본인들의 역할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잇몸뼈가 점점 사라집니다. 특이한 케이스로 신경관이랑 잇몸뼈 사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임플란트 신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신경관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잘못 건들면 여기가 완전 다 마비돼요. 약간 이름 모르는 임플란트를 심어 놓으면 이게 다른 나라 가서 이제 후속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임플란트 구멍이 다 달라서. 보통 이 수입산 임플란트 중에서도 프리미엄 임플란트라고 불리는 임플란트가 요즘은 거의 독보적으로 하나가 있어요. 먹는 즐거움부터 말하는 즐거움, 자신감 있는 미소까지 치아는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치아가 하나라도 손실되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죠. 다행히 상실된 치아 기능을 되찾을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 잃어버린 치아를 되찾을 수 있는데요. 효과적이지만 무섭고 겁나는 임플란트 치료, 시술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부터 시술 후 주의점까지 블랑시 치과 김태형 대표 원장님과 함께 임플란트 할 때 이것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블랑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3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 채널 치과왕을 운영하고 있고요. 임플란트 치료나 저희 치과에 특화된 블랑시 라미네이트라는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임플란트 시술 받는 분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나서 콧물이 흐른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냥 감기 걸렸구나 하고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데. 그래서 임플란트하고 콧물이 나오는 건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보통은 콧물이 난다는 건 충농증이나 비염 때문에 생기는 건데, 양쪽 위에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할 때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잘못 건드려서 염증이 생기면은 그때 염증이 이 상악동 전체로 퍼지면서 콧물이 나오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뽑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상악동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기면 안 되는. 절대 안 되죠. 치과에 가셔서 꼭 말씀을 하시고, 이 상악동염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꼭 약을 처방 받으시든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OX 퀴즈를 통해서 임플란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원장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1번. 치아가 상실되고 시간이 지나면 잇몸뼈가 사라지나요? 네, 맞습니다. 잇몸 같은 경우에는 자꾸 자극을 줘야지 뼈가 붙어있는 경향이 있어요. 자극은 뭐냐면 씹을 때 생기는 자극 있잖아요. 치아 뿌리가 잇몸뼈에 전달하는 그 힘이 잇몸뼈에 자극을 주면서 이 뼈가 남아있게 만드는 건데, 치아가 사라지면 본인들의 역할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잇몸뼈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임플란트를 꽂아야겠네요. 그렇죠. 임플란트 하면은 잇몸뼈 사라지는 속도가 좀 더 떨어지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도 잇몸뼈는 조금씩 녹기 때문에 치아가 상실되면 더 빨리 사라지는 거죠. 그럼 2번. 윗니 임플란트가 아랫니 임플란트보다 시술 난이도가 낮은가요? 이거는 중간이고 세모입니다. 보통은 윗니 임플란트가 난이도가 훨씬 더 높긴 해요. 왜냐하면 상악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악동을 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상악동 거상술을 하면서 잇몸뼈를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훨씬 높긴 합니다. 근데 아랫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정말 특이한 케이스로 신경관이랑 잇몸뼈 사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임플란트 신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신경관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잘못 건들면 여기가 완전 다 마비돼요. 물을 흘려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괜히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악동이라고 해서 정말 특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동굴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기신 분들이 있어요. 엑스레이에서도 잘 안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 심다가 임플란트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빠지면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너무 무섭죠? 네. 그래서 저는 아무 데서나 임플란트 심는 거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럼 치과 고르는 팁 이따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마지막에. 네. 3번. 임플란트는 오랜 기간 사용해도 거의 변색되지 않나요? 이건 아무래도 임플란트 크라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변색이 거의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세라믹이나 지르코니아 같은 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생활착색은 조금 되죠. 커피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조금 더 노래지고 합니다. 근데 자연치만큼 변색되지는 않아요. 네. 4번. 치아를 발치하게 된 직후에는 임플란트를 절대 할 수 없을까요? X. 치아를 발치하고 바로 임플란트 심는 거를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요즘은 진짜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처음 나왔을 때는 바로 임플란트 식립하는 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요즘 임플란트 기술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치아를 발치한 자리에 보통 임플란트를 대부분 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가 텅 비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3개월 정도는 기다렸다가 심는 게 훨씬 더 예후가 좋아요. 요즘 기술이 엄청 발전했네요. 네. 자, 5번. 치아 전체 임플란트 할 수 있을까요?
X 치아 전체 임플란트 정말 많이 하는 시술이고 저희 치과에서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전체 임플란트라고 해서 28개를 심어야 되는 건 아니고 임플란트 개수를 좀 최소화하면서 보철 치료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트윈이보다 나은가요? 틀니 착용 안 해보셨죠? 네, 아직 틀니 아니시죠? 아직 못 해봤어요. 틀니는 식사하시다 보면 달그닥달그닥 거리고 빠지고 밤마다 닦아야 되고 냄새나고 엄청 힘들어요. 특히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꽂아 넣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혀로 뭔가 보철물을 고정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인생이 바뀌죠. 저희가 임플란트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임플란트란 무엇인지 또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 건지 좀 궁금해요. 임플란트는 일단 인공 치근을 말해요. 치근이라고 하면 치아 뿌리죠. 치아가 상실된 분들에게 이 인공 치근을 심어서 마치 자연치가 있는 것처럼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치아가 없는 분들은 보통 다 임플란트 시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임플란트를 권장하지 않거나 시술이 불가능한 분들에게는 어떤 치료를 대신해서 권해드리는지 궁금해요. 임플란트를 권장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다른 보철 치료보다 임플란트가 대부분은 훨씬 괜찮습니다. 근데 시술 불가능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쪽 임플란트를 심는데 신경관이랑 너무 가깝다. 보통 잇몸뼈가 6mm 이상은 돼야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가 있는데 6mm 안 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괜히 잘못 심다가 손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심는 게 훨씬 나아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잘 못하시는 치과 의사들도 많고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서도 주변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임플란트를 불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틀니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브릿지라고 해서 양옆에 치아를 갈아내고 보철물을 씌우는 거죠. 하나가 비어있고 양옆에 갈아서 크라운을 씌우고 붙여서 그래서 브릿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두 개 있고 교각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치아가 하나가 없는데 양옆에 치아를 갈아내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냥 멀쩡한 이도 씌워지네요. 그렇죠. 양옆에 충치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브릿지예요. 일석삼조 하려고. 그렇죠. 지금 임플란트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종류도 엄청 많잖아요. 네. 솔직히 어떻게 골라야 할지 그것만으로도 너무 시간을 많이 쓸 것 같은데 환자가 고려해야 되는 기준이나 아니면 원장님만의 이제 임플란트 고르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임플란트 회사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걸 일일이 다 고를 수는 없고 이 원장님들이 고른 임플란트를 보고 환자분들이 가시면 되는데 임플란트를 만든 지 오래된 회사, 왜냐면 임플란트라는 거는 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결국에 작용을 하면서 내 몸처럼 돼야 되는 건데 이게 20년, 30년 지나도 괜찮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 업력이 30년이 채 안 되는 회사들이 있으면 이걸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30년 이상은 된 임플란트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해외에서 먼저 개발이 됐기 때문에 해외 임플란트 회사들이 훨씬 더 이 업력이 긴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 수입산 임플란트 중에서도 프리미엄 임플란트라고 불리는 임플란트가 요즘은 거의 독보적으로 하나가 있어요.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세계에서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임플란트 신고 어디 영국 가서 미국 가서 임플란트 수정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어느 나라에서든 수정받을 수 있는 임플란트가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약간 이름 모르는 임플란트를 심어 놓으면 이게 다른 나라 가서 이제 후속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임플란트 구멍이 다 달라서 이걸 다 통일화 시키면 좋을 텐데 회사들마다 기술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통일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스템 알고 있었는데 오스템 너무 좋은 임플란트 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오스템이 약간 독보적인 회사고 그럼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보통 치아가 없는 상태로 치과에 오시면은 진단을 하고 임플란트를 만약에 당일에 심을 수가 있어요. CT 같은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뼈가 충분하다 판단이 되면 당일에 임플란트를 심는데 임플란트 심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있다가 실밥을 풀로 한 번 더 오셔야 돼요. 이 위턱이랑 아래턱이랑 완성 기간이 좀 달라요. 위턱 같은 경우에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근데 아래턱은 뼈가 훨씬 더 단단하고 임플란트랑 잘 붙는 성질이기 때문에 2개월에서 3개월이면 끝납니다. 그 후에 치과에 오셔서 본 뜨는 과정을 하면 돼요. 본 뜨고 나면 보통 일주일 있다가 크라운이 완성됩니다. 그 완성된 크라운을 붙이기만 하면 끝나죠. 짧진 않은 여정이네요. 짧지 않은 여정이에요. 전체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은 뼈가 워낙에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1년까지 걸리기도 해요. 저희 아까 핵심 질문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임플란트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랑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떤 치료를 병행해 주시는지 궁금해요. 임플란트 부작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5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임플란트 주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으로 잇몸염증이 생기는 건데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음식물이 자꾸 끼인다 그러면 임플란트 주염이 생겨요. 임플란트 주변으로 잇몸뼈가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너무 많이 녹아내렸을 경우에 뽑고 다시 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합이 안 좋아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임플란트를 신고 났더니 뭔가 자꾸 불편한 거예요. 턱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씹히는 것 같기도 하고 씹는 게 너무 어색하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거 치과 가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엔 네. 턱 관절까지 이상이 올 수 있지 네, 않을까요? 턱 관절은 보통 장애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시 안 돌아가요. 장애가 생기기 전에 꼭 치과에 가셔서 체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작용이죠. 위에 턱에 임플란트 심을 때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걸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금니 쪽에 뼈가 부족할 때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데 상악동에 얇은 막이 있습니다. 굉장히 얇은 막이에요. 우리가 삶은 계란 먹으면 계란 겉에 하얀 막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얇은 막이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걸 들어 올리면서 뼈 이식을 해야 돼요. 막 팍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잇몸까지 연결돼서 여기 평생 구멍 뚫린 채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식의 염증이 생기면 축농증이나 비염 같은 만성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네 번째 부작용은 아까 신경관을 건드렸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신경마비나 신경통증,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울증,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잘못 치료받고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너무 많죠. 네, 저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임플란트 치아의 수명 얼마나 되나요? 보통 10년 이상 생존율이 95%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임플란트 심으면 20년 이상은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20년 뒤에도 잇몸뼈가 안 내려가고 임플란트 주변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러면 평생 쓰셔도 되죠. 그럼 이렇게 평생 오래 쓰려면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네. 임플란트 이제 관리법이나 주의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임플란트 하시고 나면은 임플란트 주변으로 음식물이 잘 껴요. 내 자연치가 아니라 보철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치간 칫솔이나 치실도 잘 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워터픽을 추천드려요. 워터픽 혹시 저도 해요.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게 칫솔 대용은 아니에요. 부가적으로 하는 게 워터픽이에요. 그럼 치간 칫솔 치실보다 추천하시나요? 추천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후에 술, 담배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담배는 완전히 끊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 임플란트 하신 분들 담배 다 끊으세요. 왜냐면 임플란트 하고 담배 피다가 실패하면 그 충격과 고통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담배 안 피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금연수단이 됐네요. 그렇죠. 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는 잘 안 생겨요. 하지만 한 달 정도는 좀 끊어주시면은 잇몸에 염증 생기는 걸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미니 질문. 치과 잘 고르는 팁은 뭘까요? 저는 이제 소통이 잘 되는 치과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환자분이 궁금한 거를 물어봤을 때 몇 번을 물어보든지 답변을 자세히 해줄 수 있는 치과가 맞다고 보고요. 내가 무슨 진료를 받을 때 받기 전에는 이랬는데 진료 받고 나서는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거를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치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딱 치과 갔는데 이 치과는 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 이런 느낌이 드는 치과들이 있어요. DSLR로 막 사진 찍습니다. 이런 치과들이 보통 괜찮은 치과들이에요. 이걸 보여줌으로써 환자분이랑 더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치과 갔는데 치과 원장님 얼굴도 못 보고 진료만 바로 시작하는 그런 치과들이 있어요. 공장형 치과라고 하는데 보통 실장들이 상담을 하고 바로 치료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환자는 이제 누워있다가 치료만 하고 원장님 가버리시고 뭘 궁금한 거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마음의 병이 생겨요. 유명한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누워있었는데 치아 24개 막 다 갈아버렸다. 그런 사례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치과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렸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사랑니 뽑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다른 치아 불편한데도 버티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사랑니만큼 아픈 발치는 없어요. 내가 이 치아 아플까봐 어떻게 뽑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요즘 통증을 경감시키는 치료들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됐어요. 기존에 생각하셨던 그 통증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네, 오늘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 네. 안 되는 이유 너무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용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